렉서스 ES300H 그랜저 하이브리드. 물론 두 차의 가격 차이는 꽤 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옵션 좀 넣고 쓸만한 모델 사면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400은 훌러덩 넘어서 많게는 4,700까지도. 렉서스 ES300H는 제가 알기로는 6,000 초반, 6,400?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할인율이나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아는 사람들은 6천 초반에 많이 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직병렬 시스템, 렉서스가 쓰고 있는 이 직병렬 시스템에 이 시스템의 가격만 보더라도 현대나 BM이나 벤츠가 쓰고 있는 이 병렬식 시스템에 비해서 저는 여기에도 금전적으로 1,000만 원 가까이는 값어치를 한다라고 봐요. 왜냐? 시스템만이 비싼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모터가 두 개예요. 모터가 두 개고 모터의 크기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부나 또는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병렬식에 들어가는 이 모터보다 이 구동 모터, 렉서스나 도요타가 쓰고 있는 이 구동 모터가 2.3배. 이 구동 모터가 현대차가 쓰고 있는 구동 모터보다 모터의 용량도 2.3배가 커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터가 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도 현대차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품의 구성의 값만 해도 저는 1,000만 원 가까이는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누누이 직병렬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을 했어요. 오늘 정확하게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엔진이에요. 이 렉서스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아주 쉽게 보면 돼요. 얘가 엔진이에요. 엔진이 빵빵빵빵 터지면 여기서 크랭크 축이 돌죠. 수직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을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이 기형학적으로 생겨서 수직 왕복 운동을 회전 에너지로 만들어줘요. 회전 운동 에너지로. 회전 운동 에너지가 쭉 나와서 얘가 바퀴로 가려면 이 회전수를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션이라는 곳을 통해서 회전비를 토크를 올리거나 아니면 토크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차가 가기 시작하면 회전비를 올리게 되죠. 고단수를, 기어 단수를 높은 거를 쓰면서 여기에 이제 미션을 거쳐서 여기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쓰고 있는 병렬식은 정확하게 미션이 기어 단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근데 노 사장이 예전에 야 캠리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미션이 없는 거에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얘가 미션인데 이 자체를 미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얘가 유성기어 세트예요. 유성기어라고 해서 링기어, 그러니까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유성기어라고 해서 바깥에 이렇게 링기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로터 같은 게 있고 이 플래닛 기어가 있고 안에 뭐 또 선 기어가 있고 요걸 또 여기에 있는 또 플래닛 기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축으로 엔진에 힘이 들어오면 여기에 선 기어가 있고 플래닛 기어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링 기어가 테두리에 있고 여기 바깥에도 이런 기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유성 기어 세트라고 해요. 보통 자동차 미션들이 6단 미션을 구현을 하려면 이 유성 기어 세트를 이렇게 두 개 마지막에 하나를 넣던 유성기어를 3개 넣어서 보통 이 유성기어 1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기어 단수는 1단과 2단이에요. 근데 최대치까지 뽑아내게 되면 이 기어 세트 하나를 가지고 3단까지 기어비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타던 옛날 차들은 기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또 작은 기어를 만들고 여기에 더 큰 기어를 만들고 여기에 더 큰 기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엔진에서 출력이 오면 요렇게 나가면 1단 요렇게 나가면 2단, 요렇게 가면 3단, 이렇게 기어 단수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기어가 한 단에 하나씩 우리 자전거 체인처럼 한 단씩 기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4단 기어, 5단까지는 이렇게 5단 기어까지는 또는 6단 기어까지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어 단수를 더 늘리려니까 이 기어를 너무나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션 회사들이 머리를 쓴 게 얘네들을 합쳐서 하나의
밥그릇 같은 통 안에다가 여러 가지의 작은 기어들을 넣어서 얘를 유성기어 세트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바깥에 안쪽에 축을 돌릴 때 얘가 같이 돌고 얘 같이 돌 때 클러치 같은 걸 달아서 저항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토출되는 기어비가 변환이 돼요. 그걸 유성기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유성기어를 보통의 6단 미션들은 하나, 둘, 세 개를 넣고 한 개당 2개씩 기어 단수를 만드니까 이렇게 6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렉서스나 도요타가 쓰고 있는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는 유성기어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단 아니면 2단까지밖에 기어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정상적인 미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렉서스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는 여기 앞에다가 CVT를 걸었어요. CVT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걔를 가지고 꽃갈콘 위아래로 다른 걸 가지고 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걔가 기어비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닛산이라든가 다른 회사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 혼다라든가. 근데 도요타는 그 CVT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 유성기어 하나를 넣은 다음에 얘가 1단이나 2단, 최대 3단까지 기어를 만드는데 요거만 갖고 얘를 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가면서 이제 기어 변환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이 구동 모터, 얘가 이제 현대자동차나 다른 병렬식 차들에 비해서 약 용량이 2.3배가 크기 때문에 약 1,500km에서 1,700km 정도 되는 중량의 차를 이 구동 모터 하나를 가지고 약 최고 속도를 9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모터예요. 이 모터가 출력을 내보낼 때 이쪽으로 이제 출력이 나가요. 이 모터가 여기 전기가 들어가 막 돈단 말이야. 출력이 나가면 여기에 기어 하나랑 요 유성기어 세트랑 기어가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엔진 쪽에서 출력이 안쪽으로 이렇게 샤프트를 타고 오면 얘는 엔진이 돌 때 늘 돌아야 돼요. 구동을 할 때 바퀴 쪽으로 큰 힘을 주려고 돌 때는 계기판에 구동 모터가 돈다라는 표시가 딱 떠요. 근데 얘가 돌지 않고 엔진으로 갈 때도 얘는 항상 돌아요. 왜 얘가 도냐면 렉서스나 도요타는 이 미션을 CVT라는 말을 써요. CVT. 엘렉트로닉 CVT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CVT 벨트가 없어요. 체인도 없고. 근데 이거를 왜 CVT라고 하냐? 이 유성기어가 미션일 수도 있고 미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어 단수가 없으니까 1, 2, 3단밖에. 근데 얘가 바깥쪽에 있는 기어의 회전비를 맞춰줘요. 얘가 엔진하고의 똑같은 회전수를 맞춰주거나 엔진의 회전수보다 늦게 가거나 엔진의 회전수보다 얘가 빨리 돌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기어비들을 여기다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1, 2, 3 플러스 2가 되니까 4, 5, 6단이 나와요. 그래서 렉서스, 도요타는 CVT라는 걸 쓰는데 자, 얘네가 좋은 게 뭐냐? 엔진이 돌지 않고 있을 때 모터로만 가는데 배터리도 크고 모터가 크니까 병렬식을 쓰는 애들보다 모터로 갈 수 있는 힘이나 거리가 훨씬 길어요. 자, 근데 그렇게 가면 배터리에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 자, 충전을 할 때 얘는 엔진이 스르륵 살아나갖고 얘가 발전기예요. 얘의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이 유성기어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엔진 앞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막 폭발을 해서 움직이면서 힘이 나갔어. 바퀴를 굴리려고. 처음에 여기로 나와서 100% 일로 해가지고 바퀴로 다 가요. 엔진에서 나온 힘 100이 엔진에서 나온 100%의 힘이 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바퀴로 100%가 가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해서 엔진에서는 똑같이 100%의 힘이 나와. 근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구름 저항이 적어지잖아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가려고 하니까 100%의 힘이 똑같은 힘으로 차를 움직일 때 80%의 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유성기어는 안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바깥의 링기어를 통해서 힘이 나가는데 안쪽에 힘이 남아요. 내가 늘 말하는 엔진이 바퀴를 굴리면서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나오는 힘 100%는 그대로 바퀴를 굴리고 차가 굴러가기 시작해서 저항값이 무부하 상태가 되거나 저항값이 떨어지게 되면 굴리려는 저항값이 떨어지면 안쪽의 기어들이 하 하고 남는 힘으로 돌아요. 그러면 걔가 그 힘, 이 도는 힘은 어디로 가냐? 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 붙어 있잖아. 안쪽 기어를 타고.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온 힘이 구동을 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를 왜 돌리느냐?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한 힘을 가지고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이게 직렬인 거예요. 엔진으로 배터리만을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직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렬. 그 다음에 엔진의 힘을 서포팅을 해주기 위해서 모터가 엔진을 어시스트를 해준 거를 병렬. 모터가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시스템을 병렬이라 그래요. 엔진이 배터리만 충전하는 걸 직렬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혼다는 직병렬 시스템인 거야. 자, 근데 그러면 병렬식 시스템을 쓰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노사장님 그러는데. 자, 벤츠가 됐든 BM이 됐든 포르쉐가 됐든 미국 차들도 그렇고 다 병렬식을 써요. 병렬식을 쓰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직병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얌스런 도요타 새끼들의 라이센스를 걸어버린.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 병렬식 시스템이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이 시공을 할 때 모터도 작고 배터리도 모터가 작으니까 큰 배터리를 안 써도 얘는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최고 속도가 60km/h. 모터만으로 90km를 못 달려요. 진짜 발끝 신공으로 어떻게 하면 뭐 75km까지도 내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터만으로 단독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되게 짧아. 자, 모터가 작고 배터리도 작아. 아, 그러면은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탈 때 모터로만 꼭 많이 가기 위해서 타는 건 아니잖아. 하이브리드를 사람들이 타는 이유는 뭐야? 연비가 좋대잖아. 친환경이고 탄소 배출이 적다잖아.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 자, 근데 병렬 시스템이 직병렬을 쓰는 도요타의 시스템보다 월등히 시스템적으로는 뒤처졌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터가 작고 배터리가 작네? 그래서 무게 증가가 적어. 그리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튜닝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되게 쉬워. 물론 일반 내연차보다는 복잡한데 얘네들에 비하면 월등히 쉽단 말이야. 그리고 무게 증가가 크지 않고 시스템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설계나 제작 비용이 저렴하게 돼. 단순하니까 생산 용이성이 좋아. 그러면서도 연비는 이득이 큰 거야. 연비가 똑같이 나와. 토탈 복합 연비는 둘 다 17km래. 하지만 모터의 역할 수행 범위가 적고 주행거리가 작다. 내가 얘기했죠.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적어. 모터의 힘도 적어.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복합 연비는 똑같고 생산 비용이나 설계가 유리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격이 더 싸고 생산이 유리하고 연비는 비슷하게 나와. 자, 그럼 병렬식이 과연 안 좋은 걸까요? 이렇게만 따지면 병렬식도 좋은 거야. 왜? 더 적은 금액에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일산적인 주행 환경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다. 내가 말한 이런 시스템 때문에 보기 어렵죠.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병렬 시스템이 그러면 나쁘냐? 안 나쁜 것 같잖아. 근데 이 비교 대상이 지금 렉서스 ES300H라 그런 건데 얘 그랜저랑 렉서스 ES300H는 미국에서 동급으로 안 보죠. 얘의 동급은 아발론일 거야. 자, 아발론하고 그랜저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죠. 생산 단가가 싸고 저렴하고 설계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퉁쳐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아발론하고 그랜저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눈탱이 까고 있는 거죠. 복잡한 시스템을 쓰고 품질이 살짝 더 좋은데 더 단순한 시스템을 쓰는 차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난다.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지금 눈탱이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렉서스 ES300H보다 연비가 좋다라는 제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너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 두 차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저한테 차를 협찬했던 오너분이 있어요. 물어봤어. 이런 내용이 첩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노 사장님 그거 맞아요.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렉서스 ES300H보다 약 2km 정도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실해 그랬더니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무대 뒤에 계신 2km 연비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그랜저는 오리지널 6단 기어 미션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으로부터 나간 출력이 마지막 항속을 걸고 쫙 저항값이 덜할 때는 마지막 6단 기어를 걸고 갔을 때 완벽하게 미션이 있는 차가
기어비에서 일단 이점이 있죠. 기어비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얘는 기어가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없다고 보기에도 일단 기어가 한계는 있잖아. 완벽하게 이거만으로는 미션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있는데 얘는 이 모타의 어시스트를 받아야만 6단 기어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모타의 어시스트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도 구동 저항이 걸려요. 그러니까 달리면서 항속하는 구간에서 시내에서 가다서다 어떤 효율적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 시스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이 되는데 110km 정도로 쫙 요동 없이 장거리를 뭐 10분, 20분, 30분 계속 달리면 오히려 얘가 저항값을 만들어주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km 정도 항속을 걸고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게 되면 시스템상 단순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이 구동 계통이 월등히 이점이 있는 거고, 자, 우리 언스프롱 매스라고 해서 현가 질량, 바퀴 서스펜션에서 1kg을 줄이면 차체 전체에 4kg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에서 복합적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이 파워트레인 쪽에 관련돼서의 무게 절감은 또한 연비와 직결이 돼요. 얘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무게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무게에서 눈으로 봐도 얘가 가벼울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큰 모타값만 해도 얼만데 여기서도 장거리 항속을 할 때는 연비에 누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렉서스 ES300H는 60kg 이상이 얘보다 무거워요. 그랜저보다. 배기량도 100cc가 높아요. 엔진의 출력도 20마력 높아요. 이 정도면 무부하 상태로 엔진이 가볍게 움직일 때도 미세하게 0.5에서 1kg 정도는 연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항속을 쫙 하고 갈 때는 오히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뛰어납니다. 의외죠.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시동을 딱 걸고 나오자마자 바로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기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어떤 구간을 타던 간에 복합적으로 달리게 돼 있고, 달리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질리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뭔가 짜임새 있게 내 시스템들이 정확하게 움직임을 느껴요. 하지만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금방 질려요. 아, 모타가 이거 들어와야 되는구나.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안 들어와. 금방 뽀록이나. 시스템이 단순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금방 실증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토요타의 직병렬 시스템이 시스템적인 우월함과 그 다음에 연비도 종합적으로 보면 얘보다는 우수해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별로 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렉서스 ES일 때는 그랜저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비교 대상은 아발론이라든가 캠리랑 비교를 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직병렬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원래 이렇게만 따지면 월등히 이게 싸야 되는데 나는 체감상 월등히 싸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1년에 2만 킬로를 주행하는 사람들이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1600에서 1700km를 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평균 주행 거리는 약 400km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400km를 주행을 하는 거예요. 원 윅스. 일주일에 400km를 주행을 해. 자, 우리나라에서 2.0 이하 가솔린의 평균 실연비, 통계적인 평균 실연비는 약 11km 정도 나와요. 자, 아까 하이브리드의 평균 연비 17km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복합 연비를 따졌을 때. 자, 지금 만약에 기름값을 리터당 1,500원을 잡아보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1,500원이면 리터당 11km 가는 차가 400km를 주행하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리터당 1,500원이니까 약 한 40리터 가까이 있어야 38리터 정도 있어야 되잖아. 38리터, 40리터가 있어야 400km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1,500원이니까 40리터면 아마 6만 원. 그러면 얘네들은 6만 원 정도가 일주일에 기름값으로 들어가는 거. 6만 원 정도. 자, 그러면 17km를 가는 차가 400km를 가려면 몇 리터가 필요하죠? 40리터가 아니라 한 25리터면 20리터면 25 이렇게 300에다가
450. 그렇지, 한 25리터. 얘는 한 뭐 얼추 얘기하는 거예요. 얼추 내가 산수에 약하니까 25리터면은 기름값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5,000원, 3만 원에다가 3만 원에다가 이 계산이 어렵네. 야, 그냥 어바우트로 뭐 한 4만 원 언더 4만 원 언더 4만 원에서 몇천 원 빠진다고 봐봐. 그러면 일주일에 2.0들 가솔린들이 6만 원이고 얘는 4만 원 너무 많아. 한 3만 7천 원 잡자고 쳐. 그러면 6, 4, 24 얘는 한 달에 24만 원. 그러면 얘는 3, 4, 12, 7, 3, 21 15,000원 잡아. 15만 원. 얘는 15만 원. 얘는 24만 원. 그러면 한 달에 기름값 차이가 9만 원 정도 벌어져요. 그죠? 9만 원. 9만 원 벌어지는 거 맞잖아. 그러면 1년이면 90만 원, 약 110만 원. 1년에 110만 원 정도 기름값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타면.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타면 가솔린보다 재밌고 펑펑 날아다니나요? 하이브리드를 타기 때문에 연비가 더 잘 나온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무겁고 시스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악셀을 안 밟아요. 운전의 재미가 떨어지죠. 2.0 가솔린을 타면 차가 경쾌하고 가벼우니까 운전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밟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환경으로 차를 탄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기름값의 차이.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주행일 때고 하이브리드 오너들은 더 살살 타기 때문에 연비가 더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년에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10만 원의 차이가 나기 위해서 나는 운전의 재미가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태죠. 차가 무겁고. 자, 근데 하이브리드를 살 때 그랜저만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랜저가 일반적인 2.4 하이브리드에 2.4 엔진 들어가 있잖아요. 2.4를 옵션 좀 넣고 뭐하고 사면 3,900이면 꽤 좋은 옵션을 살 수가 있어요. 3,900이면 아니 3,900이 아닌가? 3,700 정도 하지. 3,700이면 꽤 괜찮은 옵션에 2.4 그랜저를 아마 사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랜저 2.4에 하이브리드를 사려면 4,400 정도를 줘야 얘보다는 그럼 옵션이 좀 더 좋아지나? 너무 격차가 큰가? 그럼 얘도 한 3,900으로 올릴까요? 2.4를 3,900짜리 옵션을 많이 넣고 샀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500만 원 격차 벌어지죠. 그죠? 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 500만 원 격차가 벌어지죠. 이건 후하게 쳐준 거예요, 지금. 자, 1년에 110만 원씩 차이가 나. 유류비가. 근데 처음에 500만 원이 비싸. 자, 처음에 500만 원을 안 들이고 하이브리드를 안 샀어. 그리고 기름값이 더 드는 걸 기름을 넣었어. 5년 타면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 같으면 하이브리드 안 사고 가솔린 사서 그 돈으로 비싼 차값으로 기름 넣어서 연비 충당하면서 훨씬 목에 뭐 걸렸어. 잠깐. 기름값 같은 거 다 계산해 봤을 때 월등히 이게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하이브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갈 때 어떤 조용함 뭐 이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거면 그냥 6기통 가솔린 살 것 같아요. 6기통 가솔린. 왜냐면 차는 가벼울수록 좋은 거거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단 말이야.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거운 것보다는 경쾌하게 엔진만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랜저나 BM이나 벤츠가 쓰고 있는 이 병렬식 시스템, 그 다음에 도요타가 쓰고 있는 이 직병렬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과 장거리 항속을 했을 때 병렬 시스템이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이 이유, 그리고 이 돈으로 만약에 그냥 가솔린을 샀을 때 생기는 금전적인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명확하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저런 거구나, 저런 시스템이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차 살 때 이제는 좀 그냥 막연하게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좋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차를 사용하는 주행 환경과 면밀하게 비교를 해서 나는 가솔린을 사는 게 맞다, 나는 디젤을 사는 게 맞다,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다, 전기차를 사는 게 맞다를 명확하게 잘 계산하고 비교해서 차를 구매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용 괜찮죠? 자료로 가겠습니다.